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악마 만들기와 도덕적 혼란이란 제목의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어낸다. 1692년 미국 세일럼에서 벌어졌던 마녀 사냥이 대표적인 예다. 어느 날 동네 목사의 어린 딸과 조카가 괴성을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목사는 자신의 딸과 조카가 악마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두 어린아이를 돌보던 혼혈의 유모가 마녀로 지목되었다. 여성이고 미혼이고 혼혈이었던 이 힘없는 유모는 자신이 마녀임을 인정하고 다른 마녀를 지목할 때까지 고문을 당했다. 그때부터 이어진 인간 사냥은 잔혹한 것이었다. 고문을 못 이긴 누군가가 어린 여자아이를 마녀라고 지목했고,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엄마를 마녀라고 지목할 때까지 고문당했다. 이 마녀 재판을 통해서 20명의 죄 없는 인명이 목달린 채 희생됐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 햇손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판사들 중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두 아는 주홍글 씨의 작가 너데니얼 호손의 증조부다. 너데니얼 호손은 증조부의 행적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성에 W 한 글자를 더 집어넣어서 성을 햇손에서 호손으로 바꾸었다. 평생 죄의식 속에서 낙인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그린 주홍글 씨가 그의 대표작이 된 것은 이런 개인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고 매도당했고,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 다수도 같은 방식으로 매도당했다. 한 학문 분야의 구성원 거의 모두를 과감하게 낙인 찍어서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증오와 무관하지 않다. 영국 학술원 회원이기도 했던 사회학자 스탠리 코어는 이런 낙인 찍기를 악마 만들기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동조를 도덕적 혼란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의 문제를 개인의 자기관리 실패로 돌려놓는 분별력 있는 개인 만들기 프로젝트와 결합한다. 근현대사의 질곡과 때로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어느 연구자나 개인의 책임은 아니다. 그럼에도 검정교과서로 공부한 젊은이들은 졸지의 역사를 잘못 배워서 헬조선을 외치고 다니는 분별력 없는 개인이 돼버렸다. 이 담론에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세대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정책의 실패 같은 국가의 책임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도덕적 혼란이 전개되는 동안 죄도 없이 악마가 돼버린 약자들을 가장 먼저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른 약자들이기 마련이다. 약자가 약자를 비난한다, 이런 얘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취약한 스스로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자신의 어려움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약자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만이 아니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도 늘어나는데, 약자가 약자를 비난하게 만드는 악마 만들기와 도덕적 혼란을 소재만 바꿔가며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한국 정치의 변화가 정말 두려운 것이다. 한국 정치하면 여야 모두 그런 것 같아 보이네요. 특히 보수 정치가 그러하지요. 우리가 모르는 악마 제조 교과서, 또 우리가 모르는 국가 책임 회피 교과서, 또 우리가 모르는 기득권 영구히 보전하기 교과서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수백 번을 얘기해도 저희 말은 들어주지 않고, 조작된 부분이 다 밝혀져도 그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은 적 없습니다. 유우성 씨 말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외길 특위에서 분명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수활동비의 올바른 사용 용출을 투명하게 가져가기 위한 제도 개선, 저희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가 지난 8월에 한 말입니다. 용처가 투명해지면은 특수활동비 당연히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요. 자, 그런데 내년도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8,891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올해보다 80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라는 비판을 받자 정부가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늘어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보다 80억 원이 늘어난 4,862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총선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일까요? 뭘 더 검사해야 될지는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염병일 가능성, 그렇지 않을 다른 원인일 가능성, 어쨌든 다 똑같이 또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건국대 학교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건국대 동물생명과학관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하루 사이에 10명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 23명이 입원 중이고 증상이 약한 8명은 자택 격리 중입니다. 지난 19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잠시 휴지기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양상인데요. 환자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차과장 중고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요금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관련한 한국일보 사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국정원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최종 인정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됐다는 회신을 받아냄으로써 간첩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증거 조작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 국기문란 범죄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조한 검찰의 책임은 그에 못지않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완료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개입 의혹, 간첩 조작 사건에 이어서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 등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때마다 국정원은 정치 관여 금지를 다짐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도 말로는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특별위원회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상설 특위 형태의 의회통제위원회가 구성돼서 정보기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개혁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 네, 그런데 개혁안이 나오겠습니까? 예, 짐작컨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무한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이 뭐가 예쁘다고 아무런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마구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증액까지 해서 무려 4,826억을 쓸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2001년에 제작된 대표적인 역사 왜곡 교과서가 바로 일본 후소시아 교과서죠. 교육학자, 경제학자, 외교학자 등이 주요 집필진 감수위원으로 참여했고요. 놀랍게도 역사학자는 집필진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정치, 외교, 경제학자들을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역사학자보다는 정치, 외교학자가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할 경우 후소시아 교과서처럼 정치, 외교적 국익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평론가, 국제정치학자, 또 정치학자가 다수 집필진과 감수위원으로 참여한 후소시아 교과서. 어떻게 내용이 변질됐느냐? 어떻게 역사가 왜곡됐느냐? 이렇습니다. 전쟁 책임을 중국 공산당에 떠넘기는가 하면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침략이 불가피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것이 정당했다느니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책임자는 미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 흑역사를 감추는 내용으로 일관돼서 출판 당시 국내외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후소시아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문부 과학성으로부터 137군데 수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과서, 한 7종 되는 검인정 교과서 같은 경우 20에서 30군데 수정 지시를 받았거든요. 예,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오류가 6배가량 많았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성을 따지는 역사학자가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비등한데요. 2002년부터 시중에 배포된 후소시아 교과서는 시민사회의 채택 거부 운동으로 인해서 채택률이 0.039%로 시장에서 사실상 도태됐습니다. 한 500권 나갔다는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도 지금 현재 0%대 채택률을 보이고 있죠.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추진 예산을 정규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천재지변 같은 시급한 일에 나서야 할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입니다. 당연히 편법 편성 비판을 받겠죠. 야당은 어디다 쓸 건지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정부는 전례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전례가 없었을까? 예비비 어디 어떻게 갖다 썼는지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한 전례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세월호 등 올해 책정된 다른 예비비만 보더라도 이미 지출 내용이 공개됐던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정부가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 원의 지출안을 심의 의결한 다음 어디다 어떻게 갖다 썼는지 이 세부 내역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배포하는 데 150억, 이동식 음압 장비와 음압 텐트 구입에 27억 원, 의사 간호사 파견에 22억 원 등등의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예비비 89억 원의 지급 내역도 당일 바로 공개됐습니다. 공무원 보수 18억 9,800만 원,
프린터 가전제품 구입에 10억 2,600만 원, 임대보증금 8억 9,300만 원, 피해자 실태 기초조사 비용 3억 6,200만 원, 외국어 자료 번역 2천만 원 등입니다. 자, 그런데 국정교과서권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라면서 공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비고 차과장 최우진수라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 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차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차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 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차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거나 선금 보증서도 작성하지 않는 채 계약을 하는 바람에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29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31개 문제점이 드러나서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장비 같은 경우 제조사와 제조국마저 알 수 없었고 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다음 다른 업체가 만든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관리감독, 감시하라고 방위사업청이 있는 건데 629억의 손실을 냈다? 논란이 커지면은 우리 각하가 방위사업청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큼 아주 위중한 사안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이상득 전 의원, MB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긴 한데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포스코로 하여금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다가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서 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고도 제한에 걸려서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정준양 전 회장의 청탁을 이상득 전 의원이 들어준 대가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과 친인척은 특혜 수주를 위해서 기존 외주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했습니다. 포스코 측이 업체 설립과 운영을 도와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말 그대로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에서는 신종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혜택 본 분들이 우리 이상득 전 의원께 수수료를 떼준 거는 없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이것도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년 전 작품에서 비하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창작산실 지원사업 포기를 종용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연극 연출가 박근영 씨인데요. 탤런트 박근영 씨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연극 연출가 박근영 씨가 이번에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국립국악원의 기획공연에서 하차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국악원과 공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은 국립국악원은 11월 6일 국악과 다른 장르의 협업 프로그램인 금요공감에 국악 연주단체 앙상블 시나위와 또 박근영 연출의 협업작품 소월 산천을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악원은 일주일 전 갑자기 국립국악원의 공연장인 풍류사랑방이 연극 공연에 부적합하다라면서 박근영 연출의 연극을 빼고 음악 공연 위주로 공연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앙상블 시나위는 금요공감 공연을 할 의사가 없다면서 철회의 뜻을 밝혔고 국악원은 곧바로 대체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자, 하지만 풍류사랑방이 연극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계는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소월 산천에 앞서서 금요공감 무대에서 자신의 작품 세븐 브레스를 공연할 예정이던 안무가 정영도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립국악원의 정치적 탄압과 사전검열을 목격하면서 최소한의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연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영도 씨는 현 정부가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가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술가만 집요하게 탄압합니까?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비 문서 715건이 유출됐다 이렇게 보도했죠. 국가기록물이 유출된 데다 야당 불법 사찰 의혹까지 일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세계일보는 이 사실이 언제 드러났느냐 오늘 이 점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2012년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일명 디도스 특검으로 불렸던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가 정치인 동향 등을 사찰한 흔적을 파악한 다음 사이버 테러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특검은 2012년 4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전직 행정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행정관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선 때 발생한 선관위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검은 행정관 집 베란다에서 청와대 문서 715건을 찾아냈는데요. 문서 중 일부는 정치인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문서 작성 시점 따져보니까 이 MB정부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문서는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고 비서 역할을 하던 내가 보관하다가 퇴직할 때 개인적인 이유로 가지고 나왔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개인적인 이유로 가지고 나왔다. 개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면지를 쓰려고 쓸 리는 없을 텐데. 예. 자, 김효재 수석 이제 답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전 의원이면서 조선일보에 재직했었던 김효재 수석 아닙니까? 정치인 동향 보고서, 특히 민주당 소속의 야당 정치인 동향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김효재 수석이 이걸 봤다면 MB에게 보고 안 했겠습니까? MB는 이런 불법적인 동향 보고서 접했는지, 혹은 이 동향 보고서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지. 네, 이건 아마 세상이 바뀌어야 규명될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과거는 잊기 마련. 그것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것이었다면 반성하며 응당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 그러나 김용준은 그 과거에 대해 보시합질을 시도했는데, 그러나 김용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43년부터 해방 때까지 직거 생활에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일제 말기 행적을 감췄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포항 지역 인사들도 김용준의 행적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심지어 평전은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조선요인 3,000명 암살 작전을 계획했고 김용주가 대구 포항 지역 총살 대상 조선인 1호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썼지만 그 근거는 김용주 본인이 한 기녀에게 들었다고 쓴 회고록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건 사실일까? 뉴스타파의 보도를 계속 이어보자면 취재팀은 대표적인 한국 근현대사학자 4명에게 일제 말기, 일제의 조선인 암살 작전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보샵질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다. 김용주는 사실을 슬쩍 비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진실을 창조했던 것. 김용주가 1937년 이후에 적어도 중일전쟁 이후에 벌인 각종 행태, 발언, 그다음에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선일체 얘기하더라도 그냥 내선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선일체가 필요하다. 내선일체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이 전쟁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극적인 전쟁 범죄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기도 한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뉴스타파 인터뷰에 이어 이번엔 박한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의 김호준의 파파이스 인터뷰. 그러므로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 이 당시에는 조선인이라 부르지 않고 반도인이라 불렀어요. 한도징.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일본의 여신이에요. 천황가의 그 시조신이죠. 나라의 창조신에게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받들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기쁘게 그 아들을 천황의 호국의 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우리 A급 정부 믿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서 그 영광이 부모에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아주 악질이죠. 센 발언이네요, 이건 진짜로. 네. 죽이고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죽어서도 천황을 모시라는 거예요. 애국자는 맞았네요, 그죠? 저도 이제 좀 많이 굉장히 이해가 센 갑니다. 발언이네요. 네, 많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발성과 지속성이라는 부분이 일치가 되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의 아버지라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부친의 애국심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의 아들 김무성. 아버지의 친일 전력은 전혀 기억 못하고 출처불명의 애국적 행보만 기억하고 있는 듯. 보다 못한 손석희 JTBC 앵커의 한마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자료들은 김 대표에게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명백한 역사적 기록 때문이었을까? 김무성, 아버지가 마치 독립운동가인 양 떠들었다가 이제는 톤다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안 했다고 비난하는 거냐? 이런 논리. 근데 요새 좌파들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게 내가 정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친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일제 때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그런 독립운동을 안 하고 왜 했느냐 하면 난 할 말이 없어. 김무성 대표는 언론이 제기해온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에 대해 기사가 조작됐거나 이름이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에 대해 최소한 김무성은 말할 자격이 없는 듯. 이런 가운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저자 13명은 좌파적 세계관으로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는 발언을 한 김 대표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사 전쟁에서 김무성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역사는 공과 과가 있는데 그동안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공만 봐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좌파들이 만든 부정적인 역사관이라며 한국의 진보 좌파 세력들은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국일보 사설을 통해서 심각한 부의 불평등 현상 짚어보겠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 논문, 거의 모든 신문이 다뤘는데요. 논문은 지금까지의 가구 단위 분석과는 다르게 상속세 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의 자산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부의 분포 실태를 좀 더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20살 이상 성인 기준으로 상위 10% 계층에 쏠려있는 자산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66.4%였다는 겁니다. 상위 10%가 66.4%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평등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 재분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소득 재분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세금을 물리는 거죠.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이게 바로 소득 재분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 시스템인 조세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이 이번 김낙년 교수 논문을 통해서 입증된 셈인데요. 그 이전부터 진작부터 제기됐던 사안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직접 증세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증세. 직접 증세가 뭡니까? 직접세를 통한 세금 증대.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직접 걷는 이런 증세는 못한다는 거죠. 대신 간접 증세가 너무나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담배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담배 사는 사람한테 모두 물리는 담배세. 이거는 증세가 됐습니다.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시도를 외면하는 현 정부. 이래놓고는 또 증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증세가 없긴 없죠. 부자들에게만 증세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만 국민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전세 난민 또 울리는 콩나물 교실,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치솟는 전세값으로 경기 지역의 신도시 주변 초등학교에 적정 학생 수를 넘는 이른바 콩나물 교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에서 40대 전세 난민들이 서울 생활권이면서 서울보다도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싼 이 지역에 몰려든다는 겁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몰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교육청은 광주시 오포읍 광주 광명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2년 840명에서 올해 1203명으로 3년 사이에 363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학당 학생 수는
평균 33.4명에 이르고 5, 6학년 교실은 40명에 육박합니다. 분당 신도시 배후권으로 도로 양쪽으로 빌라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용인시 모현면의 능원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공간이 부족해서 과학실을 복도까지 늘렸고 연구실을 없앴습니다. 내년에는 어학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로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 확보와 교원 수급 등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일선학교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해당 교육감 재량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몰려드는 학생 수, 이거 어떻게 조절이 가능할까요? 30, 40대의 고충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20대의 고충을 다룬 중앙일보 일면 머리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 올해 초에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에게 계속 손을 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절차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간단한 서류로 신용등급을 확인한 다음 대출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출 다음 달부터 12만 원, 연리 28%가 되는 이자를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과외 아르바이트로 버는 60만 원 중 5분의 1이 매달 이자로 나갔습니다. 취직만 하면 갚아버리겠다는 꿈과는 다르게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김 씨는 이러다가 빚더미에 오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자금 부담과 주거비 상승, 취업난 속에서 빚의 늪에 빠져드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20대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저축보다도 대출을 먼저 배우는 세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20대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만 1조 원으로 전체 대출의 16.2%였습니다. 평균 금리가 무려 33.6%인 대부업체 대출, 여기 9천억 원에다가 여신 금융회사 대출까지 합하면 20대가 받는 대출의 37%, 2조 3천억 원이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 20대가 은행 대신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정소득, 즉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은행 대출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20대가 매년 6천 명이 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지원 실적을 보면 3분기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한 20대는 1957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10.8%였습니다. 채무 연체자 10명 가운데 1명은 20대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20대를 향한 공격적인 영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좋습니다. 최근 한 대부업체는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충성론, 병장론 이걸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34.9%입니다. 300만 원을 대출하면 매달 87,200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광고 영상 사업을 하던 A씨, 사업을 잡고 서울에 있는 명문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3년 변호사로 변신합니다. 자, 그런데 개업 3년이 채 안 돼서 개업할 때 쓴 비용과 영업 부진으로 4억 200만 원의 빚을 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년차 변호사인 A씨는 월 평균 299만 원을 벌고 있다고 법원에 신고했는데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변호사가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상당수 변호사가 고소득을 올리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건수가 1.9건으로 떨어지는 등 변호사 업계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 등을 신청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형사님, 저 죽어요. 문 열지 마세요.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5분만요. 지난 3월 7일 상황입니다. 46살 여성 안모 씨,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무려 7시간이나 버텼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걸하더니 나중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8평 좁은 방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음식 쓰레기부터 속옷과 온갖 잡동사니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볼품없었고 한동안 씻지 않은 듯 냄새도 풍겼습니다. 1.5리터 페트병에는 소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안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SNS에서 클레오 안이란 이름을 가진 미모의 국제자산관리사로 행세했던 안 씨. 회계사, 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 등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일면식도 없이 메신저와 전화만을 통해서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저런 방에서 저렇게 사는 걸 이미 들켰는데도 계속 자신이 대단한 미모를 가졌으며 실제로 국제자산관리사라는 투로 행동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도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자, 이에 투입된 경찰 프로파일러는 이 안모 씨를 조사한 다음 이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이게 뭐냐? 자신이 정말 미모의 클레오 안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재력가들에게 SNS로 접근할 때는 사진을 여러 장 보내는데 자기 집이라면서 40평대 아파트 사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대리석이 깔리고 안방에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모습은 아름답고 늘씬했는데 한 일본 연예인 사진이었습니다. 능수능란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꾸준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안모 씨는 어릴 적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두 언니에 비해서 키가 작고 평범한 외모였던 이 안모 씨, 남자친구들에게 잇따라 배신당했습니다. 그 충격에 미모의 여성에 대한 동경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경쟁사회에서 도태됐다는 열등감 때문에 가상인물에다가 자신을 투고하는, 자신을 대입하는 리플리 증후군을 보였다는 겁니다. 열등감과 도태 불안감의 표출로 나타난 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인데요. 집안을 가득 메운 쓰레기와 모아둔 소변도 그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낮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11도, 대구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이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김준영 한동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디테일의 숨은 악마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은 자주 회자되는 표현이다. 중요한 일을 보면 실수는 작은 것에서 나온다거나 또는 합의나 계약에서 세부 조항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형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디테일에 다소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숨어있는 디테일을 살피는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계약할 때 너무 따지면 깨질 수 있고 분위기도 어색할까봐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계약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면서도 상대의 양심과 호의에 맡기게 된다. 그런데 상대의 호의에 기댈 게 있다면 애초에 계약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일반 대중의 일상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인 외교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특히 심하다. 그중에서도 차기 전투기 FX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전투기 40대를 7조 3천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핵심 기술 이전에 관한 조건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 계약해버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점점 베일을 벗는 부분은 디테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실수보다는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안보 공포를 자극하면서 무조건 무기를 사재기해온 국방부의 국익 훼손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안보는 무능과 거짓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비난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는 동일하게 심각하다. 그래도 후자가 나쁜 것은 명약관화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악마가 디테일에 숨은 것인데 찾지 못하는 것이라면 무능이겠지만 사익 또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라면 숨어든 악마는 바로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누가 악마인지 알게 됐다. 최소한의 양심과 지각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악마라는 소리는 미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로 인해서 파행을 맞게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능한 것일까? 아니면 본인 자신이 악마일까? 네, 김준영 교수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석관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